샹베리에 도착하자 나는 생각에 잠겼다. 어리석은 짓을 했다고 생각해서가 아니다. 과거의 일을 나처럼 빨리 깨끗이 체념해버리는 사람은 없다. 다만 바랑 부인이 나를 어떻게 맞이해 줄 것인가 생각한 것이다. 부인의 집을 완전히 나의 생가처럼 생각하고 있는 나였다. 구봉백작댁에 들어간 것은 편지로 알려놓았다. 그 집에서 내가 어떤 상태로 있는가 알고 있다. 축하의 말을 보내주고 집안 사람들의 호의에 보답하는 방법에 대해서 매우 생각이 깊은 교훈을 보내주었다. 과오로 파멸을 초래하지 않는 한 장래의 행복은 약속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런 부인이 내가 돌아온 것을 보고 뭐라고 할 것인가. 내게 못 들어서게 할 것이라는 생각은 도저히 할 수가 없었지만 그녀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과 그 꾸중이 마음에 걸렸다. 그것은 내 자신의 불행보다도 훨씬 내게는 고통스럽다. 모시고 꾹 참고 견디며 할 수 있는 데까지 부인의 마음을 가라앉혀야지 하고 결심했다. 이 우주에서 생각되는 것은 오직 이 한 사람뿐. 그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다. 가장 염려되는 것은 길동무였다. 이런 가외 사람까지 부인에게 갖다 안기고 싶지는 않았고 매정하게 뿌리쳐 버릴 수도 없었다. 마지막 날은 그런 작별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 꽤 냉담하게 대했다. 이 우스운 녀석은 내 기분을 알아챘다. 장난꾸러기이긴 했지만 바보는 아니었다. 나의 변덕에 속이 틀어졌으려니 했는데 그렇지는 않았다. 바글이란 녀석은 전혀 걱정을 않는다. 안너시에 도착해서 두 사람이 시내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자, 이젠 너희 집에 다 왔구나 하더니 나를 껴안고 하직 인사를 한 다음 돌아서서 그 길로 모습을 감추었다. 그 후 그의 소식은 못 들었다. 두 사람의 상종과 정다움은 모두 6주일쯤 계속되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내가 살아가는 한 계속될 것이다. 바랑 부인의 집에 가까워짐에 따라 가슴이 얼마나 두근거렸던가. 다리가 후들거리고 눈은 백태가 낀 것 같았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누군지 분간도 하지 못했으리라. 숨을 돌이키며 기운을 차리려고 몇 번이나 발길을 멈춰야만 했다. 이렇게까지 정신을 못 차리는 것은 내가 바라는 원조를 얻지 못할까 하는 염려에서일까? 나 같은 나이에 굶어 죽을까 하는 두려움이 이토록 불안감을 주는 것일까? 아니다. 아니다. 나는 긍지와 진실로서 말한다. 내 평생 어느 시기에도 이익에 날뛰고 가난에 울어본 적은 없다. 가끔 나는 집이 없고 먹을 빵이 없고 굴곡이 심한 파란이 많은 추억 속에 일생을 보내왔지만 언제나 호사와 빈궁을 같은 눈으로 바라보며 살았다. 필요에 쫓기면 다른 사람처럼 얻어도 먹고 도둑질을 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렇게 전락할 만큼 가난 때문에 마음을 어지럽히지 않은 사람도 드물 것이다. 하지만 가난이나 가난에 떨어지는 불안 때문에 한숨을 쉬거나 눈물을 흘리는 일은 절대로 없었다. 운명의 시달림에 단련이 된 나의 정신은 운명과 관련이 없는 것 이외에는 참다운 행복, 참다운 불행을 인정하지 않게 되었다. 나를 인간 중에서 가장 불행하다고 느낀 것은
생활에 아무런 불편도 없었을 때다. 바랑 부인 앞에 섰을 때 그녀의 태도가 금방 나를 안심시켰다. 나는 우선 입에서 새 나온 그녀의 목소리에 부르르 떨었다. 그 발 아래로 달려가 그녀의 절정에 달한 도치 속에서 그 손의 입술을 누른다. 그녀 쪽에서 이미 내 소식을 알고 있었는지 어쩐지는 모른다. 그러나 그 얼굴에 별로 놀라는 빛이 없음을 보았다. 아무런 슬픔도 없었다. 가엾은 아가 하고 어루만지는 듯한 투로 말했다. 돌아왔군. 그래. 너 같은 어린 나이에 그런 여행은 무리라고 생각하고 있었지. 하지만 걱정한 것처럼 이상하게 되지 않아서 다행이야. 그리고는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라고 했다. 길지는 않았지만 매우 충실하게 이야기했다. 하기야 여기저기 빼버린 대목은 있지만 그 밖에는 별로 보태거나 변명을 늘어놓거나 하지 않았다. 내가 잘 곳이 문제였다. 부인은 하녀와 상의했다. 상의하는 동안은 숨도 제대로 못 쉴 정도였다. 그러나 이 집에서 자도 괜찮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는 내 자신을 억제할 도리가 없었다. 작은 짐꾸러기가 내게 배당된 방으로 옮겨지는 것을 보았을 때 기분은 자기의 마차가 볼마르 부인 집 차고로 들어가는 것을 본 생플로의 기분과 거의 같은 것이었다. 더구나 기쁜 것은 이 호의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안 것이었다. 우연한 기회에 내가 다른 데 정신이 팔려 있는 줄 알고 부인이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을 엿들은 것이다. 사람들은 여러 소리를 하겠지. 하지만 하느님의 뜻으로 내게 돌아온 거니까 이제는 버리지 않을 결심이야. 그래서 마침내 그녀의 집에 자리를 잡게 되었다. 그렇기는 하나 그때는 아직 내가 내 생애에서 가장 행복한 나날이라고 부르고 있는 그 생활에 안착된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그 준비 작업에 들어간 것이다. 참으로 자기를 즐기는 경지, 거기에 잠기기 위한 마음의 감수성은 자연이 만드는 것이고 또 어쩌면 신체 조직이 낳는 것이겠지만 거기에는 역시 그러한 감수성을 포근히 자라나게 해주는 환경이 필요하다. 그러한 기회의 혜택을 입지 못했으면 무척 다감하게 태어난 사람도 전혀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을 것이며 자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나도 이때까지는 거의 그러했고 그 뒤로도 계속 그러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나는 바랑 부인을 알게 됐다. 그것도 단지 알기만 한 것이 아니고 그 곁에서 유연히 생활했기 때문에 비로소 부인의 영감에 의해 부드러운 애정을 기르는 습관을 차분히 몸에 지니게 된 것이다. 나는 감히 말한다. 연애 감정밖에 모르는 사람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감미로운 감정을 알지 못한다고. 나는 그러한 다른 감정을 알고 있다. 연애처럼 열렬하지 못할지는 모른다. 그러나 그보다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알 수 없다. 때로는 연애에 결부되기도 하지만 흔히 그것과 분리되어 있다. 이 감정은 단순한 우정도 아니다. 한층 관능적이고 한층 애정이 깊다. 이러한 작용은 동성에게도 일어난다고 생각지는 않는다. 친구로서라면 적어도 나는 누구 못지않게 행동해왔다. 그러한 나지만 그 어느 친구에게도 그런 감정을 가진 일이 없었다. 이것만으로는 좀 분명치 못하나 결국 뒤에 확실해질 것이다. 감정은 결과에 의해서만 분명하게 표현할 수 있다. 부인이 살고 있는 집은 낡았으나
좁은 편은 아니고 예비로 아름다운 방 하나쯤 남겨둘 여유는 있었다. 그녀가 손님으로 모시기 위해 꾸며놓은 방이 있었는데 그것이 내게 주어졌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